네, 보다 자세한 증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4월 해외 주식시장 정리입니다. 네, 5월에 들어섰는데 지난 4월을 좀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우리 증시에서 참여를 한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최근 이제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많이 떨어져서 서학 개미분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4월 주식시장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5월 첫 주일 때문에 4월 전 세계 증시와 그다음에 국내 증시를 좀 정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4월 MSCI 전 세계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8.1%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폭은 코로나19 충격을 처음 반영했었던 2020년 3월에 13.7% 하락을 한 이후에 최대의 낙폭을 좀 기록을 한 건데요. 이런 월간 기록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12년 5월 유럽 재정위기 때 9.3%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선진국 지수가 8.4% 정도, 그리고 신흥국 지수가 5.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선진국 증시는 미국 S&P 500이 8.8%, 그리고 나스닥이 13.3%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미국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이 보유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낙폭이 좀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팡이라는 단어를 좀 만들어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한 번에 받았던 아마존과 넷플릭스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좀 발표를 했고 당일에만 14%의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23.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좀 예상과 달리 가입자 수가 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발표 당일에만 35%의 낙폭을 좀 기록을 했고 4월 한 달 동안 49.2% 하락을 하면서 좀 서학개미 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장성을 좀 보이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받았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지만 아무래도 좀 이익 대비 시총 비중이 높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돼서 최근에 빅테크주들 위주로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시장 이외 글로벌 시장은 다른 시장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신흥국 시장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신흥국을 살펴보면 브라질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나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3월에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4월에는 좀 10% 이상 하락하며 큰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봉쇄가 길어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 종합지수 수익률이 6.3%를 기록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봉쇄를 좀 장기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위안화 가치가 좀 폭락을 하면서 해외 자본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주에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12조 푸는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IT 기업 관련된 규제를 좀 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좀 가속화하게 되면 글로벌 침체가 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외에 글로벌 증시까지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4월 국내 주식시장 정리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봤으니까 국내 증시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학개미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 증시에 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4월장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면 어땠는지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사업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종목들일 텐데요. 지금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 중에 좀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4월 초부터 어제까지 봤을 때 기관이 이제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제 3조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4조 6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제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우 계속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95% 증가한 77조 7,8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좀 50% 정도 증가한 14조 1,2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하며 마감을 했지만 어제는 또 소폭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좀처럼 좀 제대로 된 반등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좀 사면이 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운드리 1위 TSMC와 1분기에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회장이 부재로 미래의 산업 투자의 핵심인 이제 M&A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또 미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실적은 좋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부진한 모습인데 개인들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른 종목도 좀 보도록 하죠. 현대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제 판매 대수가 나오면서 얼마나 팔았는지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 수 자체는 좀 줄어들었다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현대차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랑 중국 봉쇄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좀 피해가지 못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네시스랑 그다음에 SUV 등 고부가 가치 차종 판매가 좀 늘어났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1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봉쇄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이 좀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4월 판매 대수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이 여전히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좀 잘 되고 있어서 향후에 반도체 수급이 좀 정상화되었을 때 이런 고부가치 차량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한다면 향후에도 좀 실적에 좋은 흐름을 미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고급 라인들이 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쇄가 된 것 같다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 체크는 주가도 하늘을 나는 UAM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UAM 관련주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UA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개념 자체가 좀 아직은 낯설어서 궁금한데 주가는 잘 가고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새 정부에서 2025년에 UAM 상용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UAM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활용한 단거리 도시 교통 체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심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이용을 계속하는 한 아마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UAM의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처럼 별도의 활주로도 필요가 없고 최소한의 수직 이착륙 공간만 확보가 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도심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교통 수단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ESG 등 탄소 배출권과 같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UAM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해서 탄소 배출이 없고 또 저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UAM 활용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화물을 운송하거나 승객 운송을 하는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화물 운송 같은 경우는 현재 시범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는 좀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업의 확장성과 그리고 시장의 규모일 텐데요. 나사의 경우 2028년부터 30년에는 수익 시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관련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2040년에는 1조 4,739억 달러,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8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UAM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대한항공,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개 기업뿐인데요. 현재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한화시스템이나 현대자동차 등이 KT 등 통신사, 그리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과 좀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에 좀 불과한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아직 기술력이 뒤처져 있다 보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 계획 발표와 정부 지원 결정으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던 만큼 UA 관련주들 역시 실제 관련성 그리고 이런 그 성장 가능성 등에 따라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원칙을 지키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UAM 관련주들 얼마나 관련성이 긴밀하게 있는지를 주가가 함께 따져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블에셋의 유강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